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우리 윤재필 원장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찾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여정이 힘듭니다. 그동안에 10명 내외 계속 나오셨는데 오늘이 더 특히 우리 윤재필 원장님의 강의가 있어서 그런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명절들은 잘 쓰셨죠? 네. 아무튼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둔산에서 필한방병원을 하고 계신 우리 윤재필 원장님 모셨는데요. 윤 원장님은 TV에도 출연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익히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최근에는 서울에 또 필한방병원을 또 내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윤재필 원장님 오늘 기저귀 속근육 스트레칭 주제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소개받은 윤재필입니다. 제가 오늘 진료를 끝나고 열심히 왔는데 비가 좀 와서 차가 막혀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늦었습니다. 저는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한의사들도 이제 전문의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양방 쪽하고는 다르게 전체 졸업생이 한 10% 정도는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해요. 인턴 1년 내에서 3년 해가지고 또 한방 내과 전문의, 한방 재활학과 전문의, 한방 친구과 전문의, 안이비인후과 전문의, 사상체질의과 전문의에서 6개의 전문의가 나눠져 있는데 저는 자생한방병원에서 강남 자생한방병원에서 한방 재활학과 전문의를 수료했고요.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본초학도 박사까지 해서 또 이제 본초학 쪽하고 재활의학 쪽으로 제가 전공입니다. 재활의학 하면은 보통 우리가 전공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척추관절이에요. 척추관절. 그래서 비수술 척추관절에 대해서 환자를 많이 받고 그쪽으로서 임상을 많이 한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필한방병원, 원래 고향이 제가 대전입니다. 이게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남대전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남대전고등학교. 대전에서 대전 중구 목동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좀 떠났다가 대전을 떠났다가 강남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도 3년 있었어요. 국제협력이사로 코이카 통해서 3년 정도 거기서 근무를 했고요. 또 미국에서도 5년 정도 있으면서 미국의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경력 때문에 이제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이사로 제가 지금 재직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하고 청주에도 저희 병원 분원이 있습니다. 여튼간에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척추 쪽이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그쪽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알고 있으면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강의 전에 이제 책을 나눠드렸잖아요. 전 제가 이제 책을 벌써 한 4년 됐군요. 4년 전에 쓴 건데요. 교보문고에서 건강서적 1등 못하고 2등까지 올라간 책인데 보시다시피 되게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쉽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책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파워포인트에 만들어가지고 책에 있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이제 실어놨는데 아마 책을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동영상이 되나요? 이거는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서 클릭이 안 되니까. 소리는 안 나는구나. 사실 제가 이제 추신수 선수 아시죠? 추신수 선수 주치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방송에 이렇게 출연할 때 추신수 선수가 직접 동영상을 찍어서 미국에 있을 때 동영 찍어서 저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는 몸신이다라는
건강 프로에서 그때 나왔던 장면인데 한번 보시라고. 사실 추인 선수가 허리가 많이 안 좋았어요.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지금 텍사스랑 계약을 했지만은 그 전에는 이제 필라델피아였나? 거기서 이제 뛰고 있었죠. 그때 이제 허리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이제 추인수 집에서 이제 치료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인연으로 해서 계속 아플 때마다 제가 계속 관리를 해드렸죠.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또 열심히 뛰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좀 뭐 후배들에 대한 이렇게 사랑 같은 게 되게 강하세요. 추인 선수가.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기사 보면은 이제 후배들 특히 2군 약간 좀 야구 선수 중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물심양면적으로 미국에서도 그랬고 한국 와서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예, 하여간 의리의 남자입니다. 추인 선수는. 추인 선수 말고도 이제 최경주 프로나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신지혜 선수나 최대한 선수나 그 골프 선수들하고 이제 야구 선수들 많이 내가 치료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방송에서 이런 통증이나 스포츠 재활 관련해서 많이 이제 섭외가 들어와서 계속 방송은 이제 건강 프로는 제가 자주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때 나와서 내가 이제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동영상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그죠?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이렇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즐기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네. 그런데 이 열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배포에서 나온다. 이 배포는 척추가 반듯해야지만 이 배포가 생긴다. 이렇게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가 반듯해야지만 열정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건강과 성공의 비결은 이렇게 바로 선 척추에 있다. 척추를 바로 세우면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좀 척추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척추란 무엇인가? 자, 척추는요, 우리 몸에서 척추가 하는 일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척추가 하는 일 중에서 하나가 기둥이라 써 있죠, 그죠? 기둥, 바로 지탱하는 거,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조물이 바로 척추예요. 그래서 척추는 우리 몸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둥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뇌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척추신경을 보호해주는 구조물이에요. 그게 두 가지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경추, 흉추, 요추, 청골, 미골 이렇게 24개의 뼈가 이렇게 쭉 쌓여 있죠. 그래서 S자 형태다. S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만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충격 흡수가 안 돼서 S자가 없어지면 충격 흡수가 안 되니까 여기저기 계속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요즘 보시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자세 같은 게 좀 안 좋아서 항상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는데 병원에 가서 MRI든 CT든 정밀 검사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나는 아프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이런 기둥의 형태가 많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 그래서 경추 전만이라고 했죠? 요추 후만, 요추 전만. 중요한 게 뭐예요? 경추 전만과 요추 전만. 전만이 뭐냐면 C자 커브를 말하는 거야, 앞으로. 요추 전만 이렇게 커브를 말하는 건데, 이게 없어진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일자목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일자목, 거북목 같은 얘기예요. 예, 경추 전만이 없어진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요추 전만이 없어지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일자 허리, 그죠? 일자 허리. 그래서 허리 척추의 충격 흡수력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일자목, 일자허리라고 하는 거고요. 일자목, 일자허리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 가면은 특별히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다. 근데 환자는 아파요. 예. 근데 치료를 하긴 해야죠. 근데 정형외과적으로 수술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큰 얘기를 별 안 해요. 그래서 많이들 가는 게 결국 한의원 많이 가시죠. 한의원 가서 아프니까 그냥 침 맞고 이런 쪽으로만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일자목, 일자허리가 많습니다. 척추뼈는요, 여기 보시면 뼈와 뼈 사이에서 이렇게 물렁뼈 같은 게 보이죠? 이거 우리가 디스크라고 해요, 디스크.
디스크라는 거는 우리가 나 허리 아픈데 병원 갔더니 디스크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디스크는 질병명이 아니에요. 디스크는 이제 뼈와 뼈 사이에서 이렇게 끼어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디스크는 안에 이렇게 섬유륜이 있고 그 안에 수액이 있는데 이 수액은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서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액이 안에 잘 있게끔 질긴 섬유륜이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척추뼈 사이사이 하나씩 이렇게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척추뼈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디스크가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충격 흡수를 하면서 뒤에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죠? 그죠? 이 신경을 보호해 주는 게 바로 척추다. 자, 그럼 이 신경은 뇌에서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운동신경과 또 뭐 있어요? 감각신경. 그래서 이 신경이 손상받으면 어떻게 돼요? 남의 사이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간에 감각신경이 손상받으면 감각이 좀 떨어져요. 남의 사이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운동신경이 손상받으면 발목에 힘이 빠진다든지 손가락 힘이 좀 빠진다든지 근육의 위축이 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질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척추가 이렇게 신경을 잘 보호하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척추뼈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네, 식당 가면 많이 보죠? 척추 동물들은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우리 감자탕 먹을 때 생겼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척추는 경추 전만과 후만과 전만 이렇게 S자 커브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다들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다 하시지만 직장인들에 대해 예전에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봤어요. 230명에게 남자, 여자 이런 비율로 물어봤는데 척추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게 뭐냐 물어봤더니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는 거. 반 정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척추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올바른 생활 습관이죠. 하고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척추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바른 자세다. 주기적인 스트레칭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정답을 다 알고 있어. 이게 정답이죠. 그죠? 근데 이게 잘 실천이 안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는 일들을 많이 하죠. 요즘 몸 쓰는 일을 잘 안 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마지막 환자 한 분이 저기 용접하시는 분인데 저기 그 우즈베키스탄 외국인을 데려왔더라고요. 같이 아프다고. 그래서 아니 왜 한국 사람하고 일 안 하고 우즈베키스탄을 같이 일하나 했더니 요즘 한국 사람들이 다들 편한 일만 하지 한 달에 이거 하면은 500만 원 이상씩 버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원자가 없어서 아무도 없대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 직업,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렇게 용접일을 하면 이게 서서도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앉아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척추 건강에 해롭고 본인 같은 사람은 앉았다 자주 하기 때문에 척추 건강에 그렇게 해로운 직업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엑셀을 봤는데 용접하는 사람이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목을 기울여서 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경추가 휘어져가지고 신경이 들려서 팔이 저려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생활 습관이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자세에 따른 디스크 압력배라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누워있을 때, 서있을 때, 이렇게. 이게 허리에 들어가는 압력변화인데, 그죠? 누워있는 게 제일 적죠. 옆으로 눕는 거. 그러니까 환자들이 와가지고, 저 허리 아픈데 옆으로 누워도 돼요? 돼요. 괜찮아요. 옆으로 누워도 괜찮고, 똑바로 누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서있는 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다음번에 이제 앉아있는 게 나오거든요. 앉아있는 거는요, 요거 있죠? 물건 드는 거 하고, 요거 허리 굽혀서 물건 드는 거에서의 중간 정도 압력이 들어가요. 앉아있는 거는.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서 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게 척추의 압력이 3배 이상 증가됩니다.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여기서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병원 의사들 대부분 다 서서 진료를 해요. 스탠딩 진료 해가지고 일부러 저희들이 서서 진료합니다. 환자들한테 계몽하려고. 오래 앉아있으면 안 좋아요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앉아서 진료하기가 좀 뻘쭘해서 일부러 서서 진료를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들어오면 처음에 딱 왔다가 내가 서서 있으니까 좀 당황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여간 앉아있는 게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다는 거. 그죠? 특히 앉아있는 자세가 또 어떠냐에 따라서 더 안 좋은 게 뭐냐?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앉아있으면 괜찮은데 앉아서 허리를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러면은 디스크의 압력이 훨씬 더 많이 증가가 돼요. 그죠? 그래서 앉아있을 때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에는 없지만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등받이가 있으면 더 좋겠죠?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으셔야 됩니다. 꼭 앉으더라도. 거기 기대서 앉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 운전할 때 나 어떻게 앉아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봐요. 허리가 아프니까 운전 오래 하는 사람들은. 예. 그럼 뭐 답은 뻔해요. 등이 기대 앉아야 되는데 막상 운전하면 어때요? 이렇게 되죠, 몸이. 그러니까 잘 기대서 안 앉아요. 그래서 좀 더 도움 되려면 쿠션 같은 걸 뒤에다 받쳐주세요. 자꾸 몸이 앞으로 가니까 쿠션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기댈 수 있는 게 좀 더 가까워지니까 의자랑 뭐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직장인들한테 물어봤는데요. 근무할 때 자세는 어떠냐? 대부분 이렇게 앉죠, 뭐. 그죠? 그 다리를 꼬거나 목을 앞으로 쭉 내밀거나 여기 있는 분도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척추질환 의식 악화시킨 자세들에서 자, ET 자세, 사장님 자세, 이렇게 틀어서 공부하는 자세, 꽈배기 자세 그랬는데, 자, ET 자세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자, 일자목이 생기는 거예요, 일자목. 그죠? 일자목이 거북목이에요, 결국에. 사장님 자세,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많이 앉아있죠? 소파에. 이렇게 많이 앉아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일자리가 되는 거. 자, 이렇게 한쪽으로 틀어서 이제 하면 이렇게 측만이 생기는 거고, 골반이 틀어지면서. 또, 마찬가지로 여자분들은 이제 다리를 많이 꼬고 앉는 자세가 많은데, 이렇게 골반이 틀어져요. 그래서 골반이 틀어졌다. 그러면 엑스레이 찍었는데, 정형외과에 당연히 뭐라고요? 이상 없다고 하죠. 골반 틀어진 거는 뭐 좀 틀어질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골반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으니까, 나는 아픈데요. 허리가 고관절이 아픈데요. 그러면 MRI까지 찍는단 말이에요. MRI도 이상이 없어요. 그럼 틀어져서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이렇게 틀어지면은 근육들이 한쪽이 단축되고 한쪽이 늘어지면서 그런 걸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걸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나는데 그런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더. 그래서 봐보세요. 어깨 결림 두통과 척추 써있죠? 두통하고 척추랑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 문득 들죠, 그죠? 그죠? 어깨 결림은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두통하고 척추하고 무슨 상관이지? 머리 아프면은 머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외과 가서 MRI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원에 있다 보면은 두통이 만성적 있는 사람들은 다 신경외과 가서 무조건 다 MRI를 권유받아서 MRI 찍고 오세요. 그럼 99.9% 다 대부분 다 이상이 없죠. 왜냐? 대부분의 이렇게 일자목이 있는 사람들 요즘 들어 더더욱 일자목이 많아지잖아요. 핸드폰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자목, 거북목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승모근이라고 해서 승모근 아세요? 승모근? 자, 머리에서 이쪽 잠깐 와보세요. 우리 행정원장님이 잠깐 좀 봐주신다고 오셨는데 승모근이요, 이 머리 이쪽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어깨 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렇게 형태로 이렇게 이게 크게 붙어 있는 게 승모근인데 자세 유지를 해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목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머리가 앞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모근들이 앞으로 떨어지는 걸 방지하려고 긴장되니까 이런 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여기를 사람들은 어디가 아프세요? 하면 어깨가 아파요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 사실은 목의 문제죠. 등 결려요. 그럼 어디가 등 결려요? 견갑골 사이에 있는 여기가 등 결린다고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이것도 승모근하고 승모근 바로 안쪽에 있는 능형근이라는 근육이 결리는 거예요. 담 결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잘 안 나서요. 재발이 잘 되고. 왜? 근육의 단순에 문제가 있지만
근육의 문제를 유발시킨 원인이 일자목이기 때문에 이런 일자목이 개선이 안 되면 계속 반복돼서 아픈 거예요. 자, 그러면 어깨 문제가 있는 사람도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거냐? 실질적으로 어깨는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아 하고 아프던가, 오십견 환자들은 어때요? 열중 샷 해보세요 하면은 아 하고 아프죠. 오십견 환자들은 이게 잘 안 되고, 이건 어깨 문제죠. 여기 아픈 거는 사실은 어깨라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목의 문제예요. 목의 문제 때문에 승모근이 과긴장된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주세요. 그러면 승모근의 긴장 때문에 어깨에 걸리잖아요. 사실은 어깨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목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승모근의 통증이죠. 저렇게 얘기하면 어깨 결리는 승모근의 통증이죠. 어깨 문제는 사실은 아니지. 그럼 두통이 왜 나타나냐? 대부분의 이런 두통의 원인이 뭐냐? 근긴장성 두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근긴장성 두통. 자, 아까 얘기한 그 승모근이나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을 하면요, 그 연관통, 반사통이 머리로 올라가요. 이건 의사들은 다 알아요, 사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다 배우는 건데, 연관통, 반사통이라고 해요. 근육이 뭉쳐가지고 통증이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위쪽에 있는 근육이 뭉치면 대부분 다 머리 쪽으로 올라가요. 또 턱관절에 문제가 생겨도, 목이 일자목이 되면요, 또 턱관절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도 턱관절을 잡고 있는 이 측두근이나 교근 쪽에 문제 생겨도 두통이 나타나요. 그리고 눈이 빠질 듯이 아프고, 그리고 배도 불편하고, 일자목이니까 아침에 피곤하고. 이 원인이 뭐라고요? 대부분 목입니다. 만약에 머리에 문제가 생겨서 두통이 생긴다면은 응급 상황이죠. 그죠? 누가 같이 병원을 갈 정도의 응급 상황이 오면서 두통이 오겠죠. 저도 이제 병원에서 인턴할 때 중풍 환자들 많이 봤거든요. 중풍 환자들 머리에 문제 생긴 거잖아요. 그죠? 뇌경색, 뇌출혈. 그러면 두통도 오죠. 그리고 속이 울렁울렁거리죠. 나우지아. 그리고 말이, 그쵸, 언어 건삽해가지고 말이 헛나오고, 그리고 자꾸 살에 걸리고, 밥을 잘 못 먹으면 살에 걸려요. 그러면서 점점 이 진압력이 떨어지면서 한쪽 팔, 다리가 힘이 빠지죠. 그렇게 오는 두통은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은 근긴장성 두통이고, 가끔씩 이제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통과 더불어 오는 혈관성 두통이라든지 이런 두통이 오기도 하지만 드물어요. 하여간 중요한 건 대부분 다 이런 목을 풀어주면 두통이 대부분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목하고 턱관절을 잡아주면. 그래서 두통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신경외과 가서 MRI 무조건 찍는 거는, 요즘 그 머리 브레인 쪽 MRI가 건강보험 된다고 해서 기사도 많이 나오죠. MRI 너무 많이 찍는다고. 3배로 늘었대요. 브레인 MRI 찍는 게. 두통이다 가면 무조건 다 MRI 찍어버리니까.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목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와 척추를 했죠. 똑같은 얘기죠. 아까 근육이 항상 긴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피로한 거예요. 일을 많이 해서 피로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해서 피로한 게 아니라 몸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충격 흡수력이 떨어지니까 머리 무게가 몇 킬로 같아요, 여러분들? 머리 무게가. 자, 머리 무게 몇 킬로 같아요? 아시는 분 있어요? 머리 무게가 가벼운 사람은 5킬로, 무거운 사람은 7킬로까지 되죠. 그런 머리 무게를 항상 목이 지탱하고 있는데, 목이 곡선이 사라지면 그 아까 얘기했던 승모근 같은 근육들이 항상 과긴장되면서, 근육이 긴장되면 열량 소비도 많잖아요. 잘 때도 항상 편하지가 않고, 그리고 베개도 자꾸 안 빌려고 하고, 베개도 한 10개 바꿔도 똑같죠, 불편한 거는. 그러니까 깊은 숙면을 못 취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만성 피로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척추의 정렬상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 보약 먹으면 돼요? 아니죠. 그래서 만성 피로나 기억력 감퇴도 올 수 있겠죠. 두통이나 이런 때문에 당연히 짜증나죠. 이래서 많이들 오세요. 군인들도 많더라고요. 요즘 군인들, 젊은 군인들도 휴가 때 와가지고 이거 치료도 많이 받아요. 젊은 군인들이.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다르게 좀
많이 좀 더 예민해지고 있는 것 같아. 사회 분위기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만성 소화불량과 척추 그랬죠? 이렇게 이제 척추가 구부러지면 장기가 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화장애가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에서는요, 신경이 이렇게 등에서 나가는 신경들은요, 폐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장기로 분포를 해줘요. 신경이. 척추 신경이 쭉 뇌에서 내려가서, 그죠? 그 구멍으로 아까 보여드렸죠? 어디 있었어, 처음에? 이렇게 신경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 등 쪽에서는 신경들이 다 장기 쪽에 분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척추가 바르지 않으면 소화불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그리고 측만증 심한 사람들 있죠? 측만증 들어보셨죠? 측만증의 대부분은 성장과 동시에 나타나요. 그래서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 해가지고 키가 크면서 휘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장이 좀 요즘같이 빠르지 않아서 초등학교 5, 6학년 때 간호 선생님이 보면서 발견했는데 요즘은 3, 4학년 때부터 좀 체크를 해줘야 돼요. 예, 왜냐하면 생리도 좀 빨리 시작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도 급진성장기라고 해서 성장과 동시에 한 2년 정도는 10cm 이상 크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좀 빨라졌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관리를 좀 해주면 좋다는 거, 측만증도. 이런 측만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많이 휘면은 소화라든지 호흡하는 게 힘들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측만 각도가 20도 이상 휘면은 그 다음부터는 외형상 변화가 나타나는데 40도 이상 휘면은 숨쉬는 게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애들도. 그런 애들은 40도 넘어가는 애들 중에서 약간 호흡 쪽에 문제 생기면 수술을 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점점 증가하는 척추질환 그랬죠? 자, 척추질환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 2020년 당에서 증가하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 건강보험에서 심평원에서 지출하는 척추질환에 대해서 지출하는 돈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척추질환이 실질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병원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요. 사실은. 병원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환자들도 생겼지만 병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척추질환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거 1.5 그 예방하는 평상시 예방하는 운동법인데 제가 한번 그 TV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이게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소리가 나오려지고 이게 뭐냐면요 딱지를 뒤에다 딱 껴서 목 뒤에다 쭉 해주세요. 이렇게 뒤로 쭉 제껴보세요. 뒤로 쭉 천장을 보면서 턱을 들어서 앞으로 턱이 가슴 쪽으로 쭉 붙을 수 있고 쭉 하나 이번에는 가슴 붙여요? 그렇죠. 셋. 이 귀가 어깨에 닿게끔 이렇게 쭉 늘려주세요. 쭉 반대쪽 손은 밑으로 쭉 뻗어주세요. 어때요? 자, 일자로 위로 쭉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 최대한 쭉 광배근이라든지 등 쪽이 쭉 펴진 느낌 들죠? 그죠? 5초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쭉 내려주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1.5 그 여기 있는 분들 엑스레이 찍으면 한 반 이상 1.5일 거예요. 자, 그 손가락을요, 이렇게 두 손가락이든 세 손가락이든 간에 뒤에 이렇게 딱 대세요. 대시고 뒤로 쭉 젖혀주시는 거예요. 이걸 지렛대라 생각하고 쭉 손가락을 지렛대라 생각하고 손가락을 받치고 쭉 젖혀요. 7초 정도. 자, 손가락을 안 넣고 여러분들 그냥 뒤로 이렇게 하면 불편해요. 그죠?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뒤로 젖히면 아파요. 목이. 근데 손가락 이렇게 대준 상태에서 이렇게 쭉 젖혀주시면은 목이 편하죠. 하고 대중하고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1.5 예방 운동이 그게 있고요. 또 하는 갸우뚱 체조라는 거는 이제 별게 아니에요. 이렇게 옆으로 쭉 늘려주라는 거예요. 목이 승모를 늘려주라는 건데
이렇게 할 때보다 더 효과가 있으려면요, 손을 이렇게 좀 잡고,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늘려주시는 거예요. 늘려주되 완전 옆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약간 이제 대각선으로 요렇게 앞쪽으로 잡아주는 거죠. 요렇게 앞쪽으로 쭉 늘려주시는 거예요. 7초 정도. 이것도 7초 정도 해주시고. 또 마지막에 요거는 W 체조라고 해서 벽에다 대고 이렇게 쭉 올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냥 벽이 없으시니까 일하다가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쭉 앞으로 해보세요. 이거 뒤에도 한번 나올 것 같은데, W 체조. 쭉 최대한 이 뒤에 있는 날개뼈가 서로 붙는다 생각합니다. 쭉 펼친 상태에서 쭉 뒤에 있는 날개뼈를 붙인다 생각하고 7초 정도 이것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7초 유지하면 힘들어요. 그죠? 네. 이거 세 가지만 해도 상당히 몸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일자목 예방이 되죠. 승모근 스트레칭 해주죠. 그리고 거북목인 사람들은 다들 라운드 숄더라고 해서 어깨 이렇게 아프게 되거든요. 해군 차세 이렇게 돼요, 면역이. 그러면은 여기를 스트레칭 해주고 등은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방송에서 제가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이제 서 올라가서 이제 건강 이제 이런 척추 관절 통증 근육 같은 그런 주제가 나오면 제가 이제 가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런 동작, 스트레칭 간단한 거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자,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질환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디스크는 질환 이름이 아닙니다. 병명이 아니에요. 그냥 해부학적 구조물이에요. 안에 수액이 있고 섬유륜이 있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수액은 80에서 8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액체 쿠션의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나이가 들잖아요? 이 수액이 없어져요. 그래서 MRI를 찍으면 한 빠른 사람은 30대, 늦은 사람은 한 40대 정도만 돼도 수액이 많이 빠져나가서, 원래 MRI상에서 수액은 색깔이 하얗게 나타나는데 찍어보면 다 까매요. 쉽게 말해서 이제 충격 흡수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이게 정상 디스크. 이거 어때요? 색깔이 좀 까무스름하죠? 근데 하얗게 보이는 것도 있죠? 수액이 한 30% 정도 차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디스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때요? 까맣죠? 수액이 없어요. 수액이 이 어떤 삼투압 현상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 섬유를 찢어지면서 밖으로 새나간다든지 해서 까맣게 트레이닝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 흡수가 안 되니까 결국 디스크가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예요. 수액이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신경을 누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정확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탈출했다. 추간판이 디스크라는 얘기인데, 추간판 탈출증이 정확히 얘기하면 디스크죠. 그래서 이거 디스크가 터졌네요. 병원 갔더니 나 디스크 터졌대. 이게 디스크 탈출증이죠. 추간판 탈출증. 그래서 이게 얼마나 밀렸느냐에 따라서 벌징 디스크, 프로트루전 디스크, 이스트루전 디스크 하는데, 벌징은 디스크 초기, 약간 부어있는 거. 신경을 누르지 않아. 그래서 허리는 좀 아플 수 있는데 MR 찍으니까 약간 이렇게 퇴행은 됐는, 이런 게 벌징이죠. 약간 퇴행은 됐는데 신경 아직 안 눌러. 프로트루전부터 신경을 누르고 시작하는데, 근데 아직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앉아있을만 해. 근데 이스트루전, 이게 터져서 이제 수액이 터져서 나와서 신경 꽉 누르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앉아있는 게 압력이 3배 이상 증가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잠깐만 앉아있어도 허리가 아파서 못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병원에 주로 입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그죠? 여기 이제 터진 거죠? 터져서 흐르기도 하고, 이게 이제 프로트루전, 이게 벌징. 벌징 초기, 프로트루전, 이스트루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병원 가셔서 이제 MRI나 이제 CT 같은 걸 찍어서 필름 보여주면 이걸 아셨으면 이제부터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은 뭐냐? 간단해요. 목에서 신경이 눌리면 팔이 저리겠죠?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면 다리가 저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팔, 다리가 저리다고 해서 무조건 추간판 탈출증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도 감별 진단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는 그냥 다 디스크라고 하고 수술을 많이 권하죠. 정말 시술을 할 사람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력 저하나 감각 장애, 아까 얘기했죠? 신경이 누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남혈살 같거나 힘이 빠진다고. 그런 정도까지 지나간 사람들이 사실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냥 다리만 저려요 이런 사람들은 신경이 눌려 있어도 대부분 그냥 보존치료 좋아지고, 그리고 다리가 저리거나 팔이 저리 원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자목의 사람들도 팔이 저리기도 합니다. 왜? 승모근이 과긴장돼서 근육 안에 뭐가 지나가요? 혈관이나 신경이 지나가니까, 그죠? 혈관이 꽉 잡아도, 혈관이 꽉 근육에 있어 눌려도 팔이 약간 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환자 상태를 잘 보고서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추세는 그냥 바로바로 MRI 찍고 신경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가서 시술 쪽으로 가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 시술 받았는데도 계속 아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신경에 문제가 생긴 게 추간판 탈출 쪽이라는 증상이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엑스라이 MRI는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게 이제 터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디스크가 이렇게 목도 그렇고 이렇게 디스크가 신경 나와서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무조건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서 나왔으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아픈 걸까요? 저희들도 MRI 맨날 찍어서 보는데 터진 사람인데 증상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네. 터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허리 찍을 때 CTL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자, 목이 아파요. 그러면 목을 찍으면서 허리까지 쭉 스캔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허리 보니까 디스크가 터져 있네. 허리 괜찮으세요? 괜찮은데요? 이런 사람 많아요.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자, 허리가 좀 아파. MRI 찍었어. 디스크가 터졌네. 그러면은 이거 터진 것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터져서 나타나는 증상이 정확하게, 디스크가 탈출 나타나는 증상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거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MRI 찍었는데 디스크가 신경 누르고 있는데 이거는 수술해야 되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증상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자, 퇴행성 디스크가 후관절염 그랬는데, 퇴행성 디스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스크가 까맣게 퇴행된 걸 퇴행성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행성 디스크가 생기면 뒤에 있는 관절이 후관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후관절이에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는 관절이니까 후관절이죠. 여기에. 디스크가 충격 흡수를 못하니까 이 관절에 과부하가 걸려서 관절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후관절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관절염. 그럼 후관절염은 이것도 수술해야 되나? 후관절 수술을 못해요. 근데 디스크와 유사하게 허리가 아프면서 이렇게 좀 내려가요, 통증이. 후관절염도. 근데 MRI 지금 당연히 후관절염이 있을 정도면 다 디스크가 문제가 있던 분이죠. 그죠? 그러면 디스크를 치료해봤자 아픈 건 똑같죠. 왜? 후관절염 때문에 아픈 건데. 후관절염의 특징적인 증상들은요, 뭐냐면 관절염이잖아요, 관절염. 관절염이 심한 노인분들은 어때요? 아침에 손가락이 뻑뻑뻑하죠. 움직임이 부드러지고, 무릎도 아침에 이게 뻣뻣하다 움직임이 부드러지고,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후관절염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허리가 아침에 뻣뻣해요. 일어나서 좀 뻣뻣해. 움직임 부드러워지고. 여기도 좀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관절염이 척추에 있구나. 이 관절염이면 다 무릎이나 어깨나 이게 관절염이지 내가 왜 척추도 무슨 관절염이야 이런 생각하시는데, 척추도 의외로 관절염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절염 치료를 해야죠. 디스크 치료가 아니라. 그죠?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퇴행성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 아까 얘기한 그런 까맣게 퇴행돼서 이렇게 납작해진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후관절염이 잘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퇴행돼서 영상이 좀 다 그런데 이게 다 처음에 이렇게 2개가 까맣다가 이제 3개까지 까매졌다는 뜻이에요. 점점점 이렇게 이 2개가 충격을 못하니까 위에 것까지 까맣게 퇴행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협착증. 여러분 협착증 얘기 많이 듣죠? 협착증. 나이 한 50 넘어서 다리가 좀 저려서 병원 가서 MR 찍으면 CT MR 찍으면 다 협착증이라는 다 들을 거야. 협착증은 왜 그러냐? 퇴행성 질환. 그 수도관이 오래되면 어떻게 막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척추도 마찬가지로 척추신경의 질환 구멍이 좁아지는 걸 협착증이라 하는데 왜 좁아지냐? 디스크가 밀려서 디스크가 뒤로 밀려도 협착이 오죠. 그 환자들이 아유 내가 MRI 필름을 아유 여기 3번 4번 디스크가 있네요. 혼자 3번 4번 디스크 있네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밀렸네요. 아니요 저는 협착증이라니까요. 환자들이 그래요. 아 저는 협착증이라고 왜 자꾸 디스크라고 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 이 디스크가 이렇게 밀려서 신경부분 막으면 협착이에요. 그냥 그게. 협착하고 디스크 질환은 똑같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는 방식이 다르지. 디스크는 이렇게 쭉쭉쭉 나오다가 여드름처럼 어느 순간에 뻥 하고 터지죠. 안에 수액이 뻥 하고 디스크 이스트루전이라고 했죠. 그 터져가지고 신경 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는 급성으로 많이 발생하지. 급성으로. 그래서 아픈 지 한 달 이내에 다리가 너무 저려서 오는 사람들은 보통 급성 디스크고 그 디스크가 오랫동안 만성이 돼서 흡수가 안 되고 그 상태로 약간 수액이 좀 굳으면서 구멍을 살짝 막고 있으면 구멍이 좀 좁아지면서 처음에는 잘 적응하는데 신경이 잘 적응하지 못하고 거기에 상처가 나죠. 그리고 염증이라고 하죠. 상처 염증. 신경에 살짝 상처가 나서 다리가 저리면 그걸 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죠? 시간상, 타이밍상 어떤 시점에서는 디스크가 될 수 있거든 협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협착을 일으킨 또 하나 원인이 뭐냐? 요게 무서운 거예요, 요게. 이런 걸 골극성 협착이라고 하는데, 이건 디스크가 나온 게 아니네요, 그죠? 뼈가 자란 거죠? 그죠? 뼈가 왜 자라요?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어보면은요, 뼈가 이렇게 앞으로 막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막. 엑스레이 찍어보면. 왜 그럴까요? 디스크가 퇴행돼가지고 충격수를 못하니까 뼈가 옆으로 자라가지고 단면적을 넓히는 거예요. 단면적을 넓히려고 뼈가 자라는 거예요.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죠. 근데 뒤로 너무 많이 자라서 신경을 누르네? 그럼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누르는 거하고 운이 안 좋아서 뼈가 뒤로 자라서 신경을 누르는 거 뼈가 딱딱한 뼈가 누르면 어떻게 돼요? 신경이 더 많이 손상되겠죠? 그래서 이런 골극성 협착증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지 쪽으로 근육 위축이나 근력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도 이거는 수술 쪽 치료를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장애까지 오는 사람들이 요즘은 거의 드물죠. 옛날에 이제 논밭에서 맨날 일하시고 퇴행이 심하게끔 막 일하실 그런 시절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다 허리 아프고 다리 저리다. 이런 분들 절대로 장애까지 진행이 거의 대부분 되지 않아요. 우리 몸에 신경이 이렇게 쉽게 손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자, 그럼 협착증하고 디스크는 그래서 딱 보시면 어때요? 50대 이상 왜 퇴행성이니까. 그리고 디스크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죠. 물론 50대 이상 돼도 디스크는 와요. 근데 50세가 넘으면은 안에 있는 수액이 퇴행이 됐기 때문에 안에 있는 수액이 탈출될 게 많이 없어서 그쵸? 이런 추간판 탈출이 많이 확률이 적어졌을 뿐이지 그죠? 50대 이상도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도 옵니다. 예, 그래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하는 거고 척추관이 좁아지는데 어떻게 좁아져요? 디스크가 나와서 좁아질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골격이 자라서 좁아질 수도 있고 주요 증상 뭐 이렇게 좀 구별했는데 똑같이 되진 않아요. 근데 가장 쉽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제 임상을 많이 하니까 이거 교과서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똑같이 안 가요. 디스크 환자들은요 주로 한쪽 다리가 저려요. 한쪽 다리만.
왜? 디스크가 한쪽으로만 탈출하거든. 왼쪽이면 아니면 오른쪽 쪽으로 주로 많이 밀리거든요. 왜냐면 가운데로는 인대가 강하게 막고 있어가지고 가운데는 잘 안 터져요. 양쪽 끝으로 터지지. 그래서 한쪽 다리가 저려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누운 상태에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아 하고 아파. 자, 다리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은 이렇게 쫙 들어가는데 왼쪽 다리는 가다가 딱 걸리는 느낌이 있어. 안 올라가. 안 올라가요. 그러면 아, 왼쪽으로 신경이 눌리는구나. 왼쪽. 그러면 이건 아, 디스크가 최근에 터졌을 수도 있겠다. MRI 찍어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협착증은 신경 구멍이 막혀가지고요. 허리를 이렇게 구부정 이렇게 하면 신경이 좀 넓혀지거든요. 그래서 걸을 때 이상하게 내가 이전보다 허리가 좀 구부정해졌어. 이런 분들은 이제 협착이 약간 진행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오래 걸으면 이상하게 다리가 저리네. 그리고 앉아있으면 편해. 왜? 앉으면 어때요? 허리 이렇게 앞으로 구부정하잖아요. 그럼 구멍이 좀 넓어지거든요. 신경 구멍이. 그럼 앉으면 편하고 걷다 보면 다리가 좀 오래 못 걷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협착증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등산 좋아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나이가 한 60대 넘어서 이제 등산 젊었을 때 등산 많이 타는데 어느 순간부터 등산 가는데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갈 때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셔요. 왜 이렇게 써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내려갈 때도 막 이렇게 하고 내려가나요? 뒤로 젖혀서 내려가잖아요. 뒤로 젖히니까 신경 구멍이 더 눌리니까 내려갈 때도 힘든 거예요. 등산 갈 때 올라가 내릴 때 보면. 그래서 협착증 환자들은 다리가 저리는데 허리를 약간 구부정하거나 앉을 때는 좀 편해지는 사람들은 협착증이 있다는 거. 그런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척추 분리주가 척추 전방정이지. 이거는 많지는 않은데 환자들이 한 척추 허리 아파요 해서 20명 정도 오면은 한 명 정도는 이게 있어요. 척추 분리증은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후천적인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다 선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천적이가 분리가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압이 안 돼서 그렇게 되면 척추가 이렇게 밀리는 거야. 밀려요.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해주냐면 지방에 있는 조그만 병원일수록 척추 융합술을 너무 많이 권유를 해요. 대전도 지방인데 그래도 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서울까지 가겠으니까 중간에 또 우리 병원에 모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또 이쪽으로 비술조 전공하다 보니까 왜 오냐면 자, 척추뼈가 이게 분리돼서 선천적인 건데 선천적인 건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주변 근육이 약해지니까 약간 밀려요. 밀리다 보니까 신경이 지난 구멍이 좁아지죠. 척추 분리증으로 인해서 척추 전방정입증이 되면서 협착이 오는 거야.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다리가 저린 거야. 그런데 교과서적으로는요. 위에 뼈가 밑에 뼈에 반 이상 밀려야지만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데 약간만 밀려 있어도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닌데 수술을 권유를 너무 많이 해요. 어떤 수술이냐? 척추 융합술이 뭐냐면 나사 여기다 박는 거예요. 이렇게. 나사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척추 융합술을 보통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어떨 때 많이 하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뼈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너무 많이 밀렸을 때 불안정해지니까 너무 많이 밀려서 이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근력자가 왔을 때 권유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뭘 많이 어떨 때 권유하냐면 수술을 한번 했어. 해가지고 디스크가 퇴행돼가지고 디스크가 거의 없어요. 이 뼈가 거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인공 디스크 삽입하고 요걸 이렇게 척추 융합술을 한다고요. 나이 드신 분들, 예전 분들 이런 거 많이 했죠. 근데 척추 융합술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장애가 올 정도의 통증이나 그런 근력자 오지 않으면 권유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좀 시골에 있는 분들은 아프다고 병원 가면은 당연히 조금만 이렇게 밀려 있어도 그런 걸 많이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많이 모시고 오세요. 정말 수술해야 되냐고. 다시 얘기하지만 밀린다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났을 때, 수술 전후증이 나타났을 때 수술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법? 뭐죠 이거? 관절 통증의 원인 속근육은 이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사자로 해볼게요. 사자로. 이렇게? 오, 이렇게 그래요. 쭉 내려볼게요. 살짝. 반대쪽으로. 이렇게 살짝 쭉 내려보시고. 아파. 이렇게 쭉 내려볼게요. 살짝. 이렇게 살짝. 이거는요, 이제 고관절, 아파. 여러분 양반다리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죠, 한쪽이. 차이가 꽤 나는데, 이거. 그죠? 고관절 문제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스트레치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벌릴 때 쓰는 이상근을 테스트하는 그런 동작인데요. 자, 이상근이라는 거는요. 자, 옆으로 놓으세요 또. 자, 이렇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다리를 쭉 폈을 때 여기 고관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꼬리뼈에 이렇게 이어지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아파. 누르면 자, 이 상근이 이제 과도하게 긴장이 되면 처음에는 엉덩이가 아프기 시작하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허벅지나 종아리, 발바닥까지 통증이 나타나기 증상이 시작하고요. 어때요? 디스크 증상도 똑같지 않아요? 발바닥이 아파요. 그죠? 아픈 게 아니라 저려요. 엉덩이에 있는 이상근 맞습니다. 근육이 이상근도 신경을 눌러도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디스크랑 허리 똑같이 통증이 다리가 안 저려요. 나타나요. 이게 처음부터 근데 엉덩이에서도 쭉 다리 내려가요. 그래서 환자들이 선우 용녀 이 부분 정도 나이면 MRI 찍으면 디스크가 있을까 없을까 협착증이 경우는 엉덩이 있죠. 근데 그거 치료한단 말이에요. 증상은 똑같은데 이렇게까지 의사들이 자세히 안 봐줘요. 허리 아프세요? 다리 저리세요? MRI 찍읍시다. 이렇게 막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르면 그죠? 어느 정도 이런 감별을 기본적인 걸 모르고 있으면은 무조건 내가 수술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물론 수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정말 수술 적응증을 차단해서 하면은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해서 수술했는데도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다 넘어가세요. 내가 넘어가야 되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속근육이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은 속근육이라는 말 제가 처음 썼어요, 방송에서. 예. 속근육 처음 썼는데 정확한 얘기는 이제 속근육이 아니라 중심근육, 코어 근육이라는 뜻이에요. 중심근육, 코어 근육이 무슨 얘기냐? 장요근, 요방형근, 척추기립근 그랬는데 이 근육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골반이 있으면 그죠? 골반이 있으면 척추가 있으면 척추 양옆에서 닷줄이죠, 척추가 배에서 도시라고 하면 이렇게 닷줄 양쪽에서 팽팽하게 자세를 유지시키는 근육을 우리가 속근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코어 근육. 자세 유지근. 이 자세 유지근이 틀어지면 문제가 생기겠죠? 틀어지는 원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골반이 틀어져도 이렇게 틀어지는 거고요. 근육 자체가 단축이 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 근육, 중심 근육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운동이 뭐예요?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이게 다 그런 근육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척추 밸런스가 깨진 상태에서 그 운동만 계속 하다 보면은 단축된 건 더 단축되고 늘어난 건 더 늘어나니까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근육들이 다 이런 거라는 거. 이렇게 근육들이 균형을 맞춰서 잘 팽팽하게 몸을 지탱하고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척추가 바로 선다는 거. 이것도 똑같은 속근육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척추 질환 치료 원칙 그랬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디스크 환자 중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10% 이하다.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저희가 발표한 게 아니라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얘기예요. 서울대병원에서. 그리고 미국은 9년과 75%, 한국은 3년과 70% 증가할 때 매년 증가하죠. 추간판 이게 수술하는 거는. 그래서 디스크 치료의 기본 상식은 뭐냐? 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대소변에 장애가 오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해라. 그리고 3개월 보존 치료가 악화되고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술을 고려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죠. 이것도 꼭 수술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분은 6개월까지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쉽게 이건 뭐냐면요. 미국에서 환자들이 나 어떻게 해야 돼? 허리 아픈데 물어볼 때는 절대로 이렇게 수술 쪽으로 가지 말고 여러 가지 보존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시간이 걸려 돌아가라. 몇 개월이요? 3개월. 네, 3개월 정도는 보존 치료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증이라는 거는 몸에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나 아프다고.
쉬라고 경고하는 거지 나쁜 게 아니에요. 통증은 좋은 겁니다. 예. 통증이 없으면 그게 더 문제가 생기죠. 염증 반응이라 들어보셨죠? 염증 반응. 염증 반응이 뭐예요? 붓고 가렵고 열나고 그리고 뭐예요? 아프고. 상처 치유 과정이 염증 과정이에요. 염증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염증 반응을 통해서 상처난 게 복구되는 과정인데 그거를 막을 그 염증 반응 억제시키면 안 되고 염증 반응이 활발히 잘 일어날 때까지는 공사 중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좀 쉬어야죠. 예, 치료받고 그리고 왜 상처가 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조직이 왜 손상이 됐는지. 근데 자 디스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디스크는 뭐 심하게 운동해서 발생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디스크는 S코드, 상해 코드가 아니에요. M코드의 질병 코드예요. 질병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생활 습관의 이런 자세 문제라고. 이렇게 까맣게 트레이닝된 상태에서 결국엔 점점 밀려서 터져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예. 하지만 어때요? 디스크가 없어졌네? 터진 게? 얼마 걸렸어요? 7개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게 수술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이게 흡수가 된 거죠. 전체 디스크 파열돼서 터진 사람들 60%는요, 흡수가 돼요. 흡수, 자연 흡수. 뇌척 수액에서 이렇게 여기 다 녹아요. 그리고 나머지 40%는 어떻게 돼요? 몸이 적응을 해요. 우리 가시 찔려보거나 가끔 뉴스 보면은 머리에 총알이 박혀 있는 사람들 있죠? 근데 뭐 머리에 총알이 박혀 있는데 모르고 살다가 나중 보니까 총알이 박혀 있더라. 뭐 세상에 이런 뉴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요. 왜? 우리 몸은 적응하니까. 가시에 찔렸어도 가시를 안 뺐어요. 처음엔 아프죠. 근데 시간이 못 뺐어. 근데 어느 순간 안 아프네? 가시 주변에서 섬유화 반응이 나타나면서 몸이 잘 적응하는 거예요. 안 아파요. 그다음부터. 그런데 잘 관리가 안 돼서 이게 계속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염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몸에서 스스로 힐링이 안 되니까 썩죠. 그때 도려내야죠. 그건 수술이죠. 그죠? 그래서 디스크는 이렇게 신경이 누르고 있어도 60%의 확률로 흡수가 되거나 40%의 확률로 몸이 적응을 해요. 근데 한 5% 이하로 적응을 잘 못해. 뭐 본인이 막 진통제 먹고 주사 맞고 일을 열심히 해.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운동신경, 감각신경이 손상이 심해지면 그때는 장애가 오잖아요. 남의 사이 같거나 힘이 빠지거나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정리가 되나요? 이런 것도 어때요? 터졌지만 흡수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중심축 선이 틀어지면은 결국에는 우리 몸의 축이 틀어지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한쪽으로 밀리면서 결국엔 신경이 누른다.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디스크 가능성은 아까 얘기했지만 한쪽으로 다리가 저리거나 뭐 90도로 한쪽이 안 올라가거나 또 하나가 뭐냐면요. 기침. 배에다 힘을 주면서 하고 하거나 크게 웃거나 배에 힘이 들어갔을 때 허리가 아파. 이것도 디스크가 탈출해서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방송에서 이거 꼭 봐야 돼 이거. 4번, 5번 쪽에 있는 신경 손상이 제일 많다고 했죠? 예, 디스크,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쭉 다리 내려가서 발목을 이렇게 까닥까닥 움직이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발 뒤꿈치로 제자리 걸음을 이렇게 해보거나 한번 해보실까요? 뭐 다 할 수 있으시죠? 이렇게 앞꿈치를 이렇게 해봤을 때 크게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수술 케이스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목 디스크가 심하게 진행이 돼서 신경이 많이 눌려서 우리가 뭐 볼펜을 쥐어도 글씨 쓸 때 힘이 안 들어간다든지 젓가락질이 안 된다든지 이런 근육 위축이 온다든지 그럴 때는 또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 가서 전문의들하고 꼭 상담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패널들이 맨날 이제 저 수술해야 돼 이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방금 얘기한 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디스크가 파열돼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도 이렇게 잘 돼요. 이제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되죠. 수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력자가 왔으니까. 이게 안 돼. 이게 힘이 안 들어가.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 쪽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목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이 젓가락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돼. 힘이 빠지면서. 뭐 물건을 자꾸 놓쳐. 그러면은 중풍은 아니에요. 이것도 목에서 신경 눌려도 그렇게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